여기 가난한 한국에 억지로 파견 가게 되었다는 영국 엘리트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좌절하다가 영국 명문대 교수가 제공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이럴 수는 없다며 경악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캐롤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박사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기약이 전혀 없는 긴 과정이다 보니 저는 이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 반드시 인정받는 논문을 보여줌으로써 제 가치를 빠르게 세상에 알리겠다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런 제게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학부 시절부터 늘 수석을 독차지하고 여러 저명한 논문과 프로젝트 참여 경력까지 있는 저를 한국 따위의 국가로 유배 보내려고 하다니, 저는 교수님이 제게 장난을 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영국은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오셨고, 이건 영국이 김부진과 불황의 늪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해오시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은 아직도 매우 과소평가된 국가고, 만약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직접 상용화시킨 도시 시스템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다면 저는 분명히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이셨는데요. 교수님은 그동안 제게 단 한 번도 틀린 말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영국이 한국 따위의 아시아 변방국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런 교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제가 한국에 가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을 한국으로 보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된다며 겁까지 주셨기에 그렇게 저는 반강제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막 도착한 제게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연락을 보내오셨거든요. 아니,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인가? 일단 영국에서는 화상 채팅을 할 만큼의 속도를 가진 데이터를 구매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화상 채팅은 데이터 사용량도 압도적으로 많기에 저는 화상 채팅을 하는 것만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가져온 생활비를 전부 사용하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상 채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이 없다며 항변했고, 제가 안정적인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전문적인 임대 사무실을 찾기 전까지는 화상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답변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제게 충격적인 답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캐롤라인,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방금 전에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지 않았니? 한국은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안정적인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나라야.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국의 5G 인프라망을 구축한 IT 선진국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니? 장차 영국의 도시계획을 총괄하게 될 녀석이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니? 역시 총괄자 또한 직접 부딪히며 경험해봐야 해.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 펜때만 굴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아니, 교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라는 말인가? 분명 저는 그동안 진심으로 교수님을 존경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연로하신 교수님이 노망이 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아득해져 왔는데요. 그래도 교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 저는 기대 없이 화상회의에 입장하기 위해 주섬주섬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개별적인 회의실이나 책상 등이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저는 공항의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고 이내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화상회의실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팀 화상회의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고화질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인터넷 커버리지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는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연구시설이나 별도의 회의실 같은 초고속 와이파이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조차 불안정하고 낮은 품질의 와이파이가 구현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팀 회의만 해도 교수님께서는 영국의 와이파이 불안정성 때문에 자꾸만 와이파이가 끊기는지 회의실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영국에서는 경험해본 적도 없는 초고화질의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저는 이 정도 와이파이가 어떻게 무료로 제공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의를 마무리한 후 교수님은 제게 경악을 금치 못할 말씀을 해오셨죠. 캐롤라인, 현재 영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니? 영국은 한국처럼 기본적인 와이파이 인프라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로 인해 첨단 IoT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의 화장실만 가봐도 한국은 IoT 인프라를 통해 화장실의 온도 및 습도, 냄새, 심지어 화장실 내부의 공기 상태까지 IoT 기반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 중이며 화장실의 쓰레기통이 꽉 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오염도까지 파악하고 필요시 별도의 관리자를 호출하는 것마저 IoT 기술이 전부 도맡고 있어. 또 인천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비서로봇이나 외국인을 위해 버스나 택시를 예약하도록 도움을 주는 키오스크 등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터넷망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최첨단 기술을 무궁무진하게 개발하며 상용화해 놓은 상태지. 그러나 영국은 어떻지? 영국은 한국과 같은 최첨단 인프라를 설치할 기술력도 없을 뿐더러 만약 한국의 기술력을 그대로 수입해 온다고 한들 인터넷망 자체가 후진적인 영국은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조차 없을 거야. 생각해봐. 영국은 수도인 런던에서조차 제대로 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두지 못한 상태며 영국의 농촌 지역 주민의 약 40%가 초고속 광대역을 이용하지 못해 디지털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통계까지 있어. 그리고 암울하게도 이건 영국뿐만이 아닌 유럽 국가들 모두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지. 그리고 이젠 한국과 너무나도 현격한 격차가 생겨버린 유럽은 만약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 둔다고 해도 감시와 데이터 오용, 해킹에 대한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에 계속해서 암울한 상황만이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문제를 아예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했고 시골 지역에서조차 5G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은 지하철에서는 전화통화조차 할 수 없는 영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라고 할 수 있어.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그저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 정도로 우수한 인프라를 구현해 놓았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열등감인지 분노인지 모를 희한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기만 하는 게 현실인데 그저 아시아의 변방국쯤으로 생각했던 한국마저 영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다니 이건 추후 영국의 도시 시스템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제게 엄청난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해내요. 그래도 아직 영국은 아시아 국가에 마저 추월당하는 후진적인 국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의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항 등의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곳을 최첨단 인프라로만 채울 수는 없기에 아무리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공공시설이더라도 자세히 보면 열악한 모습 하나쯤은 반드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부분은 가장자리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에 저는 한국 공항의 구석구석을 낱낱이 살펴보며 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잡한 탐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제가 이러한 지저분한 탐험을 지속할수록 적어도 한국에서 저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장면만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공항에 마저 고속철도 인프라를 설치해둔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한국의 고속철도는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다고 했기에 저는 괜히 한국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현타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대 시간당 400km로 운행되는 열차는 시민들이 수도에서 농촌 지역까지 2시간 이내에 장거리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하여 업무 및 교육, 가족 방문 시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공항과 시골 지역마저 고속철도 인프라가 깔려 있다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라는 말인가? 저는 그저 영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을 보고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사실 영국 또한 한국과 같은 수준급의 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차 인프라에 대해 말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영국의 기차 및 대중교통은 영국의 주요 도시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이 없으면 주요 도시로 이동조차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이 온갖 시골 지역 및 중소도시까지 전부 연결하고 있었고
특히나 이러한 매우 한정적인 기차 인프라마저 상당히 노후화된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의 현실과는 달리 한국은 기차마저 각종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놓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유한 국가인 건가 싶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자원도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국가에서 어디서 돈이 났길래 이 정도로 최첨단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저는 이내 한국이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된 자금 출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저 할 말을 잃고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한국은 그간 영국이 지속적으로 재미를 봐왔던 기차 분야에서의 국가 수주 경쟁에서 계속해서 영국의 파일을 뺏어오며 그에 따른 상당한 이익을 챙겨왔고 이렇게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인프라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던 거였거든요. 영국은 세계에서 기차를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로 그동안 긴 기차 역사에서 나오는 훌륭한 기술력으로 여러 국가의 기차 인프라를 보급하며 상당한 이익을 챙겨온 국가임에도 한국은 영국의 저 앞에 있던 기술력을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차 인프라를 보고 이해 자체가 안 가서 KTX 고객 대기실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교수님께 다시금 화상 채팅을 걸며 도대체 기차 후진국인 한국도 꽤나 그럴듯한 인프라를 전국에 깔아둔 상태인데 영국은 왜 한국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냐는 분노 섞인 질문을 건네자 교수님은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캐롤라인, 너는 분명 유능한 학생이지만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물론 영국은 세계에서 기차를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가 맞고 기차 선진국이라는 것도 옳은 소리야. 그러나 현재는 한국이 그러한 역사 깊은 영국의 기차 기술을 전부 추월한 상태지.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영국이 기차 기술력 수출을 통해 얻어오던 막대한 이익도 상당 부분 가로채간 상태야. 일단 최근 이집트에서 열린 30조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만 봐도 그렇지.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를 연결하는 최첨단 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약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 이 프로젝트는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경제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집트의 전략적 우선 과제였고 그만큼 떨어지는 이익도 상당히 컸기에 영국도 국가의 운명을 걸고 준비한 프로젝트였어. 하지만 어이없게도 바보 같은 영국의 관계자들은 한국의 현대 로템은 영국의 풍부한 역사와 네임밸류에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며 한국을 과소평가할 뿐이었지.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 한국의 현대 로템은 이집트의 사막의 더위와 폭우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이미 입증된 KTX 산천 열차를 제안했고 열차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안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속도와 제동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전 세계 평균 대비 사고 위험을 30% 줄이기까지 했어. 또한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운영 비용을 20%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회생제동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에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은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이번 경쟁에 참여한 기차 강국들의 심장을 철렁거리게 만들었지. 물론 한반도라는 땅 자체가 극한의 환경을 가진 것답게 한국이 만든 열차는 어떤 극한의 기후와 기상 조건 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되었는데 한국이 만든 기차는 섭씨 50도가 넘는 온도를 견디고 성능 저하 없이 모래 축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거든. 한국은 맞춤형 개발의 대가답게 이집트의 사막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특수 냉각 시스템과 모래 필터까지 포함시켰기에 이러한 한국의 세심한 모습은 경쟁자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려 버렸지. 그렇다면 전통적인 기차 강국이라는 타이틀만을 강조하던 영국은 어떤 기차를 들고 나왔을까? 놀라지 마. 영국은 영국 국내에서만 테스트되었을 뿐인 이집트 사막 조건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인터시티 익스프레스 프로그램 기술에 의존할 뿐이었고 심지어 한국이 들고 나온 400km 속도보다 50km 속도는 느린 열차를 제안하는 한심한 행보를 보일 뿐이었거든. 그야말로 이집트의 극한의 지형과 기후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느리기까지 한 영국의 열차는 이번 경쟁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여겨졌던 것이 무색하게도 그저 이집트 정부의 초라한 무관심만을 받을 뿐이었지. 그러나 한국은 영국과는 달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왔는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진 자체 기술력만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음에도 현지 맞춤하라는 천재적인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옴으로써 판도를 완전히 굳히기 시작했거든. 일단 이집트의 교통 시스템, 특히 철도와 도로는
구식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프라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비효율성, 잦은 고장, 안전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더러 이집트는 개발도상국답게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심각한 한계점이 있었어. 그리고 이러한 이집트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 그런데 한국은 이렇듯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개발도상국 특유의 고질적인 문제를 첨단 기술, 비용 효율성, 현지 참여를 결합한 종합 계획으로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지. 일단 한국은 AI 기반 스마트 신호 기술로 이집트의 철도 및 지하철 시스템을 현대화할 것을 제안했어. 그리고 이 천재적인 시스템은 선로와 열차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보장하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고, 이러한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은 이집트의 기존 선로와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영국의 제안에 비해 건설 비용을 40% 절감했지. 이집트는 이러한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스마트 신호 기술을 도입하느라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했지만 절감한 비용이 훨씬 더 크니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던 거야.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신호 기술 도입에 따른 추가 수주까지 따내며 이집트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지. 그러나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었어. 한국의 최적화된 생산 라인과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늘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한국 특유의 모습은 이번에도 전 세계를 놀래키는 사고를 내버렸거든. 바로 한국의 조립식 철도 부품은 더 빠르고 저렴한 건설을 가능하게 했고, 한국은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집트에서 조립한다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전략을 들고 나옴으로써 일정을 35%, 비용을 25% 절감해버렸거든. 특히나 한국의 간소화된 제조 공정과 현지 생산 파트너십 덕분에 영국의 입찰가보다 20% 낮은 프로젝트 비용을 제시할 수 있었고, 현대 로템은 영국이 제안한 6년에 비해 2년이나 더 빠른 4년 이내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속하기까지 했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이집트 현지 조립에 따른 현지 인력 고용 카드까지 꺼내들었기에 이집트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 전통적인 기차 강국이라던 영국은 그저 모든 생산을 영국에서 처리하며 전통적인 느린 조립 방식에만 의존하는 혁신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국가인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을 테지. 한국의 이러한 천재적인 협상 방식은 나름 협상에서의 잔뼈가 굵다는 영국조차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한 모습이었기에 영국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을 보고 그저 혀를 내두르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기도 했어. 자, 캐롤라인, 내가 만약 이집트 담당자라면 한국과 영국 중 어떤 국가를 선택하겠어? 당연히 한국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쟁쟁한 경쟁자를 전부 제치며 프로젝트를 따냈고 막대한 수익을 챙김으로써 상당량의 외화를 독차지하게 되었지. 그런데 한국이 이룩해낸 많은 성과 중에서 내가 왜 이번 사례만을 콕 집어서 설명했을까? 바로 이번 이집트 프로젝트야말로 한국의 모든 강점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한국을 지켜보던 영국 전역은 한국에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기술력에 경악을 하면서도 이러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를 도저히 재추월할 수 없을 거라는 패배감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야. 단순히 기술력만을 키우는 것은 그나마 쉬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파트너의 한계와 특정 요구에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 천재성이 없으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거든. 한국은 맞춤형 미래지향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이해가 결합되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는 영국이 도저히 구현해낼 수 없는 모습이므로 한국의 압도적인 성공은 더더욱 영국 전역을 소름돋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국의 가장 섬뜩한 점은 따로 있어. 바로 한국은 그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익을 얻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고속철도 전문성을 보여주는 글로벌 쇼케이스가 되어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거든. 현대로템이 막대한 규모의 이집트 프로젝트를 따내게 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의 명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국 및 독일,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까지 기존의 기차 강국이라고 평가받던 국가들은 고객 맞춤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한국에 비해 혁신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렸거든. 덕분에 한국은 기존의 여러 나라로 분산되던 계약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싹 쓸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 외화를 전부 털어먹고 있는 거지. 자,
캐롤라인, 이제 내가 왜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너는 지금껏 한국을 별 볼 일도 없는 국가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어떻지?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지에 공감을 하며 추가적인 계약까지 줄줄이 따내는 천재적인 협상 능력을 가졌고,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진 능력이므로 한국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저는 교수님의 주장에 그저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선진국일 줄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솔직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전부 한국에 덤빈다고 해도 절대로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얼이 빠진 채 인천공항에서 빠져나오고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니 저는 한국은 더욱 놀라운 모습들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도로부터가 그랬죠. 한국은 도로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이상하리만큼 혼잡도가 덜하다 싶었더니 저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둔 국가로 혼잡을 줄이고 이동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건지 도로에는 교통흐름, 차량 속도,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센서와 CCTV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고, 이 정보는 AI가 처리하여 교통 신호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차선 사용을 최적화하며 운전자에게 대체 경로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한국은 출퇴근 시간 등에 정기적으로 막히는 구간과 시간대를 진작에 파악하고 신호를 동적으로 조정해서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있던 거였고, 또 한국인 운전자들은 애초에 시간대별로 최적화된 경로를 지시받고 도로 교통망을 200%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한국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질비해 있음에도 자동차 숫자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최적화된 도로교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영국의 런던만 해도 유럽 최고의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최악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에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있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한국은 이러한 AI로 구동되는 시스템 덕분에 피크 시간대의 혼잡을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상식을 파괴하는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는데요. 영국인들은 낡아빠진 시스템 때문에 몇 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그저 도로 위에서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있다면, 한국은 낭비되는 시간 없이 빠르게 혼잡 속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이렇듯 전 국민이 영국인들보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더욱 효율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은 영국보다 더욱 가파른 발전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길거리 상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일단 저는 밤새 한국의 도시 모습을 둘러보며 그야말로 한국의 선진적인 점을 배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길거리는 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또 조명 상태도 훌륭했기에 밤에도 낮인 것처럼 안전하고 밝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길거리에는 각종 쓰레기는 양반이고, 이게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소변들이 길가에 널려 있기에 도저히 산책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영국은 가로등 인프라도 매우 형편없어서 가로등은 10수년 전에 고장나서 동작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이 때문에 어두운 밤길에는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암울한 점은 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침체만을 겪고 있는 영국은 애초에 한국처럼 도시를 안전하고 깔끔하게 유지할 능력조차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한번 잘 구축해둔 최첨단 인프라 하나로 아예 유지비용 자체를 들이지 않고도 최고의 도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깔끔한 길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인프라는 IoT 및 AI 기술을 통해 유지비용 자체를 들이지 않도록 설계해 놓았는데요. 길거리 쓰레기통은 가득 찼을 때 알림을 보내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이용할 수 없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애초에 방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나처럼 밝은 밤의 모습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저는 한국처럼 하려면 엄청난 유지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애초에 한국의 가로등 대부분은 낮에는 태양열로 전력을 충전하고 밤에 충전된 태양열로 전력을 소모하고 있었기에 영국의 형편없는 가로등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훨씬 적은 유지비용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즉,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인프라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이 없도록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젠 한국인들이 미치도록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지조차 없게 되어버린 건지 한국처럼 완벽한 인프라를 유지할 돈이 없다며
애초에 밤에 가로등을 켜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한국과 같은 유지 비용 없는 지속 가능한 최첨단 인프라를 도입하려고 하면 역시나 세금이 많이 든다며 밤은 원래 어두운 게 당연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고, 이들은 가로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어두운 거리 때문에 범죄율 급증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하락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애초에 국민들의 수준부터가 한국과 극심한 차이가 나는 영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 재해 관련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는 한국은 어떤 상황도 전부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요즘과 같은 이상기후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영국만 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이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라는 안일한 마음가짐만을 가질 뿐이죠. 그러나 한국의 도시 지역은 산업 및 농업용으로 정화되는 폐수의 최대 90%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였고, 재활용 폐수는 조경과 농업에 사용되어 가뭄에도 지속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즉, 한국의 시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 대한 참사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홍수 방지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첨단 배수 시스템은 IoT 센서를 사용하여 폭우 시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도시 홍수를 완전히 방지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아직도 노후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에 예기치 못한 폭우가 내릴 때면 괴멸적인 피해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상기후 때문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점점 잦고 극심해졌음에도 영국은 한국처럼 완전한 대비를 할 기술력도 시민들의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역시나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기술력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덕분에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리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도 그동안의 영국에서의 공부는 그저 헛것일 뿐이었구나 싶어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영국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희망하던 저였지만 그래봤자 한국에는 상대조차 안 되고, 이러한 한국과 영국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니 영국에서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현재도 추가적인 일정 연장까지 해가며 한국에서 여러 선진적인 도시 모습을 배우고 있지만, 저는 한국의 우수한 도시 모습에 대한 존경도 존경이지만 한국처럼 하지 못하고 십수년째 멈춰버린 영국의 상황에 그저 허탈감과 좌절감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